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1번 김소미, MC 2번 한경입니다. 와. 경리님, 저희 1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잘 들어보셨나요? 맞아. 1화 너무 알차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의 반응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어렵긴 한가 봐. 다들 뭔가 와 좋아요 이렇게만 하고. 참 유익하고 참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이게 들려줘야 할지.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무슨 뭐 간단히 한다면서 무슨 어떻게 해야 1화가 1시간 40분이나 돼요?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사실 우리가 실제 나눴던 대화에 비하면 꽤 간단했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자르기에는 너무 정보값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다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즌 5번째 시즌의 2번째 화를 녹음 중인데 이번 시즌부터 저희가 큰 변화가 있죠? 송출 채널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스포티파이에서도 이제 팟캐스트를 들을 수가 있죠. 디자인 FM을. 맞아요. 번듯합니다. 거기서 팟캐스트 듣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애플 팟캐스트보다 거기서 더 많이 듣는 편인데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디자인 FM을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의 수건 사업이었던 세부 카테고리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 지금 랭킹도 꽤 잘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번 1위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랭킹과 더 좋은 에피소드로 보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1화 소감 얘기하다가 생각보다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화 주제를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저희 이번 화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들의 업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지난 화가 견적서에 대해 얘기한 거였다면은 오늘은 계약서죠, 주제가. 네. 이 둘이 뭐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의뢰가 오면은 견적서를 쓴 다음에 그것이 약간 클라이언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계약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써 있는 어떤 나의 권리를 찾고 나의 의무를 지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도 이제 그걸 실무 몇 년을 일하면서 조금 체감을 한 경우인데 저의 생각은 이제 디자이너가 뭐 디자인만 잘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맞아요. 디자인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서들이 어쨌든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서 좀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으니까. 그런 되게 긴 텍스트들이 이제 우리는 맨날 그림 같은 거 보다가 텍스트 막 읽으려니까 와닿지 않고 맞아. 그런 점들이 이제 이런 거에서 조금 멀어지게 해서도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변호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것도 있고 맞아.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왜 우리 많이 겪어보잖아요. 그냥 뭐 좋게 일하면 되지 이러면서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그냥 서로 열심히 해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막 메일 200통 막 메시지 300통 이런 거 뒤지면서 님 그 뭐일 뭐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해야 되고 그럼 진짜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나의 디자인에 집중을 못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도 알지 나도 알지 이렇게 했던 게 서로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거를 이제 문서로 이제 너와 내가 공유할 수 있고 어떤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게 견적서다라는 거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소미님은 이제 소미님네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계약서들이 있으세요? 뭐 나만의 계약서? 나만의 계약서? 저 사실 그런 게 딱히 없는데 저 회사 소속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저희는 보통 저희보다 더 큰 회사랑 일을 하니까 주로 그쪽에서 계약서 양식이 있고 그걸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편이고 실상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막 특히 뭐 정부 과업지시서 이런 거는 그들도 그것을 왜 그렇게 썼는지 몰라. 그럼 그건 누가 쓴 거예요? 몰라. 언젠가부터 전해지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냥 계약서 약간 걸리는 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어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그냥 일하는 편인 것 같고. 맞아. 다만 근데 이제 저희가 일을 드릴 때 뭐 포토그래퍼나 편집자 이런 분들하고 계약할 때에는 저희 계약서를 만들어 쓰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표준 계약서였던 거 예전에 받아봤는데 좋았던 표현이 있는 거 이런 거 막 기워서 써가지고 묘하게 말투가 달라. 그치. 그래서 그것도 그냥 부적처럼 그냥 쓰고 있어요. 이것을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지겠지 이러면서. 그걸 하면서 이제 아무 일도 안 생기길 기원하면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이번화도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서 피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이제 꼭 다뤄봐야 되는 이야기를 디자이너 시선에서 그리고 좀 재밌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디자인 FM 시즌 5는 2023년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 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 활동으로 빠띠의 지원을 받아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디자이너들끼리 끙끙 앓았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2화에서는 1화에 이어서 디자이너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법률사무소 아티스의 서유경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논문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서유경입니다. 네, 변호사님 뭐 1화 좀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어울리는 걸 보니까 우리의 그 콘텐츠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좋네요. 저희가 얘기할 동안은 그냥 침묵을 지키고 계셨잖아요. 사실은 그때 그 뒤에 단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정해진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느라고 다 짚지는 못했지만은 지난번 녹음 이후에 이 얘기만큼은 조금 더 했어야 됐을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MC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걸 좀 구현하고 싶었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었나요? 정말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고 또 어쩔 수 있는 게 있고 어쩔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프리랜서다 혹은 뭐 내가 개인이다 경험이 없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팩트예요. 근데 이런 사실군 문제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자꾸 개입을 시켜서 감정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프리랜서라서 이래. 경험이 없어서 이래. 내가 디자이너라서 이래.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이제 하면 좀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있는 거, 그 문제는 공부해서 그냥 개선해서 가면 되는 거고 경험을 이제 쌓아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라서 경험이 부족함으로 그 사이에 중간에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를 아직 못 채웠기 때문에 내가 계약상, 거래상,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도달하는 거니까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다짐하면서 본격적인 사연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번 화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 요 사연 경희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파송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1인으로 일을 하다가 학교 후배를 영입하여 이제 막 근무 인원이 2인이 된 소규모 스튜디오의 운영자 파송송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클라이언트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기업에서 주관하는 ESG 행사의 홍보물 의뢰였습니다. 포스터도 모션 포스터에 행사장 근처 현수막, 가로등 배너, 부스 디자인, 화장실 안내 등 사이니지에 시공까지 꼼꼼하게 친환경 소재로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마이크로 사이트, 인스타그램 피드, 그리고 굿즈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청하는 업무가 정말 야심차고 방대한 것에 비해 실무자인 TF팀 대리님과 미팅 한번 하고서는 바로 일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견적은 3천만 원 정도로 나름 여유롭게 제안 드렸는데 내고도 안 하고 바로 오케이 하셔서 시작이 좋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 업체 등록을 미리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정말 복잡해서 이제 막 사업자를 낸 초보 자영업자인 저에게는 서류 작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기한이 촉박하니 이미 업체 등록이 된 시공사가 턴키로 계약을 하고 그 시공사와 디자인 용역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 진행을 하다가 행사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클라이언트 기업의 회장이 횡령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사전 홍보 포스터와 마이크로 사이트가 구축된 상태이고 굿즈 기획을 다 해서 샘플까지 나와 있는 시점인데 행사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일단은 행사 취소가 아니라 미뤄진 거니까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이미 한 달 이상 이 프로젝트만 하고 있었는데 일이 붕 떠버리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선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해서 견적서와 포스터, 사이트 제작할 때 주고받은 메일뿐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시공사랑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으니 시공사 쪽에도 연락을 드려봤어요. 시공사는 메일 답변은 아예 없고 전화 통화만 겨우 받으시는데 뭐 우리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뭐 돈 들어오면 주겠다고 그런 말만 하고 느낌상 시공사는 현재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약도 진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대로 행사가 흐지부지 된다면 저희는 어디에 그리고 얼마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받을 수나 있을까요? 네. 이번 사연도 장난이 아니네요. 횡령. 아, 횡령. 그런 있을 수 있어. 그치 있을 수 있지. 저도 비슷한 일 겪어봤어요. 아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슬픈 사연인데 사이즈도 있고 모션 포스터고 마이크로 사이트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기업 자체도 꽤 큰 데일 것 같고 행사도 좀 야심차게 진행을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3천이면 약간 소박하게 부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나마도 못 받을 위기지만요. 지금 3만 원도 못 받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진짜 슬프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일정이 급하고 이거를 빨리 좀 진행을 하고 담당자의 이 약간 앞선 그 열망이 업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일단 시작하고 뭐 우리 일할 거니까 계약서 나중에 써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계약서도 나중에 쓰고 입금도 그냥 중간에 선금 그런 거 없이 나중에 후불로 이렇게 하는데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저도 옛날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업체랑 이렇게 하기로 했다. 네. 그 보고하고 뭐 중간에 예산 쓰려면 또 예산 컨펌 그 사인 받아야 되는 그거 하는 시간도 있고 그거를 다 미리미리 하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미안하게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네. 어떻게든 그래도 계약서를 꼭 쓰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시공사가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 아저씨들 전화 잘 안 되죠.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 끊으세요. 막 이러시잖아. 그래요. 이 슬픈 사연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도 진짜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연에 대한 감정과 제가 이제 분석하는 포인트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다른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 그래서 일단 이분은 지금 최근 1인으로 일을 하다가 학교 후배를 영입해서 이제 2인 스튜디오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2인 스튜디오가 아니라 1인 스튜디오예요, 여러분. 1인. 왜요? 우리 학교 후배님이 일을 따와가지고 대표자 역할을 하나요? 아니죠. 나의 직원일 수가 있죠. 미리 그쵸, 말하면. 그쵸.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2인 스튜디오가 되려면 동업을 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네. 일단 동업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2인 스튜디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판단력이 시퍼렇게 날이 서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살짝 무뎌질 수가 있어요. 나는 1인이에요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 마르기도 전에 클라이언트 소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팅 한 번만 하고 바로 진행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 TF 대리님이 미팅 한 번만 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좀 서운함을 느끼시고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했죠? TF팀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했고 네네. 시공사에서 디자인 업체를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약을 당사자로 해서 하는 거죠?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약의 당사자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쭉 듣고 그 미팅에 뭐 어떤 교지 같은 것들을 쭉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 회사랑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 해야 되나요? 미팅을 여러 번 막 거치면서 막 해야 되나요? 당사자가 아닌데? 계약의 구조랑 현실이 좀 어긋나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미팅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누구랑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결정이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마치 이 회사 자체가 ESG 행사를 하는 회사 자체가 자기의 계약의 당사자라고 살짝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 바로 컨택을 이분한테 한 거니까 그렇죠. 네,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시행사랑 한 거야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만과 현실이 어긋날 때 우리는 서류상을 봅니다. 저런. 왜냐? 서류상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이해가 어긋날 수 있으니까 네. 서류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놓자라는 거잖아요. 아, 저런. 나는 김소미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서류상으로 한경이랑 결혼이 돼 있으면 나의 배우자는 누구예요? 아, 환경이네. 아, 이번만 그럼 나랑 결혼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같이 살기는 소미님이랑 살고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가 이제 계약의 현실과 서류가 일단 어긋나고 계약의 구조가 완전 달라져 버리면 사실 이 회사랑 일을 하기로 했어요라고 주장한 사람은 오로지 이 디자이너 혼자의 그 소리치는 아우성 같은 거거든요. 그것과 서류를 봤을 때 사실 법조인들은 서류를 본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일은 할 때에는 그 TF팀이랑 디자이너인 내가 일을 하는데 계약을 시공사랑 한다라는 것이 어떤 편법이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편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ESG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네. 이 업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일단 이 행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공사에다가 일을 주는데 계약의 형식에서 그 시공에 필요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디자인 업체가 하는 걸로 하는데 네. 결국은 시공사가 우리 하청업체로서 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설명을 이해를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네네. 우리 프로젝트니까 우리가 결국 납품 받는 거니까 우리가 담당 실무 TF팀으로서 우리 프로젝트를 가장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니까 우리가 디자이너한테 설명을 해줄게. 그래야지 시공사가 할 수 있지 않겠어?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은 해주겠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이제 나중에 법정 분쟁에 가면은 서로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미팅 한 번만 하고 나서 바로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칫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직계약인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간접계약이잖아요. 간접계약인가요? 간접계약도 아니죠. 어쨌든 징검다리가 있는 내 거래처의 거래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사연에서 다른 사연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다른 포인트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계약을 누구랑 한 건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이 틀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발생을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ESG 그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 자체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못하는 상태고 취소가 되고 ESG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시공사가 지금 돈을 못 받잖아요. 네네. 시공사가 돈 못 받으니까 나도 돈 못 받는 거예요. 줄줄이 도미노 현상으로.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도미노가 앞에 쓰러진 도미노를 일으킬 수가 있나요? 버텨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면은 나는 뒤에 있는 도미노니까 줄줄이 내가 이제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돈을 달라고 ESG 하던 그 회사에 할 수 있냐, 말할 수 있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문제예요. 이 사연 자체가 그냥 문제라는 거죠. 어떡해. 근데 이제 요 경우는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시공사랑 재하청 구조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랑 직계약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시공사도 그렇고 ESG 하는 이 회사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안 할 하죠. 수도 지금 그게 안 된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럼 뭐냐? 이 회사 자체가 먼저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시공사로 턴키 계약을 했으니까 그 회사한테서 돈 받아가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시공사하고 얘기가 됐고 시공사
회사에서 그 턴키니까 디자인 용역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 이렇게 제하청 구조로 가게 되면은 계약상으로 좀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시공사가 디자인 용역 대금을 나한테 못 주는 경우에는 내가 이 계약의 당사자인 당신들 그 시공사와 계약을 했던 이 ESG 업체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충을 할 수 있는 에어백 같은 조항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상황은 그 제하청 하는 디자이너로서 문제를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꿎은 돈도 못 받은 시공사 그 사장님한테 가서 돈 달라고 얘기를 하면 시공사는 어쨌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네, 어떡하죠? 땅을 파서 주셔야 되나요? 만약에 법적으로 싸우게 되면 시공사 사장님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네. 그러게요.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서류상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서로의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아무것도 못 얻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일단 이게 현실적으로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과 재하청 구조가 있으면은 줄도산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정거래적인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계약 같은 거 할 때 공정거래 관점에서 재하도급, 재하청 이게 건설이나 시공 분야는 이게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건설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건데 이게 무너지면 어떡해요? 부실한 업체를 재하청을 줘가지고 그 업체가 부실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이건 안전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익적인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재하청 그러니까 하도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디자인은 안 그래요. 포인트는 디자인은 안 그래요. 여러분. 네, 디자인 뭐 좀 잘못한다고 뭐 지구가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 무너질 수는 있긴 한데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공사업체가 다른 시공업체에게 재하청을 주는 거는 불법인데 시공업체가 디자인을 얻기 위해서 다른 디자인 업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청을 주는 거 그거는 불법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그건 불법은 아니다. 어렵다. 이분이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어떡해. 정말 단언을 하건대 못 받을 겁니다. 아 진짜.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전에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이미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나면은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그 ESG를 했던 그 회사 자체가 지금 나하고 계약을 직접 체결한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내가 일했던 만큼 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뭐 기성고가 몇 %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기성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기성고라는 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100% 중에 30%만 했으니까 그 30%에 해당하는 돈을 주세요라는 그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그런 것도 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라도 시공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거네요. 아마 그럴 건데 다만 이분이 어떻게 그 사전에 현명하게 의사소통을 했는지에 따라서 네네. 사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특단의 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단의 사정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죠. 이 사연에서 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ESG 회사가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했고 턴키로 하기로 했다. 네네. 우리가 별도로 디자인 용역 대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 회사에서 뭐 책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회사하고는 그 이제 디자이너님이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 네네. 여기까지는 설정된 사실관계, 세팅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네네. 이 사람이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는 네. 저는 이분이 미팅을 한번 하는 자리에서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3천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바로 네네. 하는 것보다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그 자리에서 녹음을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무례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ESG 그 TF 대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핸드폰 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뭐 하시는 거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부터 나올 건데 네네. 이런 경우는 일단은 미팅을 마치고 나서 제가 요번에 납품을 해야 되는 디자인이 사실은 우리 대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회의 내용에 따르면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일단 시공업체하고 저하고 직접 계약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다만 제가 대리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편의상 시공업체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만약에 시공업체하고 저 사이에서 만약에 뭐가 이제 디자인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회사에서 조금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냐. 그리고 제가 시공업체 사장님이 저한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못 받게 되면 네네. 못 주게 되면 제가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제가 불안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우리 대리님 측에서 이런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부탁한다. 요 이야기를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나이스하게 메일을 보내두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대리님이 뭐 그 메일을 읽고 답장을 해줄 수도 있고 네. 뭐 메일을 읽고 뭐야 이 사람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안 하고 답장을 안 보낼 수도 있는데 뭐 답장 안 보내면 뭐 그런 거고 뭐 대리님이 그렇군요. 일단은 그런 위험의 여지는 없도록 그냥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시공업체에 일단 뭐 그러면 직접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보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보증이라고 하나 우리 계약상으로는 보증 워런티라고 하죠. 네네. 시공업체가 만약에 안 주면 우리 회사한테 직접 청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확인서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시공업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사전 미팅을 한 번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메일은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발송을 했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라고 하는 게 마련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였죠.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러게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게 좀 사연이 많이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직접 하지 않고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엄청나게 특이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의 경우는 이제 뭐 계약서도 제대로 안 썼고 그렇죠? 제대로 안 쓰셨고 그리고 사실상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업 총수가 횡령으로 구속된다 이런 일도 중간에 중단됐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재하청을 받는 경우에 우리가 조금 계약서를 특히 이제 어쨌든 규모가 있는 회사랑 일을 하니까 단도리를 쳐서 이제 내가 누구랑 계약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계약을 하는 클라이언트와의 이제 좀 교통 정리도 좀 잘 하고 내가 시공사로부터 돈을 못 받았을 때 업무가 중단됐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사전에 미리 마련을 해놓고 일을 진행을 하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이런 사연들 얘기할 때 저희가 사전 미팅에서 변호사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중도 해지가 됐는데 내 이유가 아니었는데 클라이언트가 돈을 안 주니까 나빠요.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쉬운데 이게 전체 사연을 놓고 보면은 실상 클라이언트 나빠요라고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뭐든지 49대 51의 문제인데 내가 49냐 51이냐 내가 49에 해당하면은 사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51이면은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이제 문이 열린 거고 그런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님이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파송송님에게 한마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약의 당사자와 미팅을 한 당사자가 다르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나한테 실제로 일을 주는 사람인 A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B가 나한테 돈을 못 주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 맞잖아요. 그렇죠. 김소미하고 미팅을 했는데 한경희 씨가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나는 한경희 씨하고 싸워야 되나요? 어려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일의 말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젝트에 내가 말단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팔꿈치 이론이라고 해요. 제 나름대로 약간 개똥 철학 같은 건데 팔꿈치가 약간 살짝 흔들리잖아요. 네. 팔꿈치 자체의 미동은 작아요. 그런데 손가락은 어떻게 되죠? 이게 팔목의 스냅에 따라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거의 진짜 방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가볍게 재채기 하는데 뭐 누구는 디자이너는 폐렴에 걸린다. 요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말단에 있을 거면 일의 마지막에 있을 거면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감수를 할 수가 있는 각오는 사실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 각오는 누구에게도 없는데 다만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아는 사람이 뭔가 쎄함을 느끼고 사전에 미팅 한 번만 하고 다른 업체하고 사실 계약을 해야 될 때 이메일이라도 좀 보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때 이제 얘기가 오갈 때 뭐 대리님이 시공사가 돈을 못 줄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납품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제가 회사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머 이런 고깝고도 대담한 디자이너 보소 이렇게 주도 얘기를 면밀한 사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어뒀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위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위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참 파송송님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파송송님 지금 이 사연 자체로는 돈을 받기가 조금 어렵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일이 진행이 돼서 돈을 나중이라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 평소에 청취자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짧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모아서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코너가 있잖아요. 맞아요. 소미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미니사연 첫 번째 닉네임 둘이서 님의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의뢰를 받았습니다. 요구 사료가 많았지만 지원 사업이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절차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 견적을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건이나. 이거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업무로 포함되는 건가요? 다들 무난하게 해주고 계시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 참 비교 견적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죠. 맞아요. 이 비교 견적이 뭔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이 계약을 할 때 계약 부서가 이 업체가 최저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라는 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발주 담당자가 다른 업체, 그러니까 저랑 계약을 할 거면은 제가 아니라 뭐 경희님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타업체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저는 뭐라고 해야지? 가성비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이 제일 싸야지만 일을 잘하는 게 당연히 아닌데 맞아. 이거 최저가를 증명한다라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실은 이게 필요하다면은 발주처가 직접 경희님한테도 연락하고 뭐 선혜님한테도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 소미님이 그러면 견적서 2건 만들어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맞아. 그럼 제가 막 갑자기 경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경희님 안녕하세요. 경희님한테 일 드릴 건 아닌데요. 저보다 비싸게 견적서 써주세요.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맞아. 심지어는 이제 이게 미안하니까 경희님 그냥 써주실 거 없이 경희님이 양식 주시면 제가 알아서 채울게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희가 경계잘서 워크숍에서 들었어요. 그렇죠. 이 비교 견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저는 이 비교 견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셔야 돼요.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사실 떠넘기기를 하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의식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 견적을 딱 해와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김소미 스튜디오와 한경희 스튜디오가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업자 관계잖아요. 네네. 네. 국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그 비교 견적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김소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보고 한경희 스튜디오한테 견적을 받아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김소미한테 한경희 견적서를 가지고 오래. 한경희 스튜디오는 내가 프로젝트 담당할 것도 아닌데 내 견적서를 왜 까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친한 디자이너들끼리 견적서 이제 맞아요. 저글링 하는 것처럼 야 이번에는 네가 좀 줘. 이번에는 누가 좀 줘. 이렇게가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다음엔 내가 써줄게. 이러면서. 일종의 약간 뭐 카르텔이어야 되나? 일종의 약간 담합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이제 법령상 정해져 있는 그 뭐 이제 견적을 몇 개 이상 받아야 된다. 요런 의무가 있다면은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법령상으로 어쨌든 견적서를 받아야지 이게 타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받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뭐 1인 수의 계약, 뭐 2인 수의 계약 요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2인 수의 계약을 맞아야 되는 거면은 이게 과연 지금 산업계에 있어서 비교 견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민간 업체한테 그 떠넘기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이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법령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디자인 대가 금액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뭐 그런 곳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준에 맞게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그 금액 기준선이 대가 금액에 있어서 그 하한선이 정해지면은 정부 기관도 아 대가 기준표를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타당선인데 A라고 하는 업체가 준 금액이 타당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이게 법과 제도가 지금 시장을 오히려 범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저는 개정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좋네요. 그 디자인 대가 기준으로 비교해서 이 업체의 견적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했었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담을 받았던 사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1인 수의 계약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1인 수의 계약을 하는 거는요. 계약상으로 가점이 되는 사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성기업으로서 들어가면 1인 수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구간에서는 여성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놓고 다른 와. 뭔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네네네네네. 그래 다른 업체한테 계약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머. 사람들이 머리가 참 그런 걸로 잘 들어가네. 아이 무섭네 무서워. 여성 기업은 그 중에 뭐 커미션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산업계 현실과 지금 법령이 서로 맞닿아 있지 않은데 네. 물론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잘 피해 가가지고 안 걸리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산업계 현실이랑 법령의 기준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비교 견적서를 그냥 써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무슨 범법의 위험이 있을까?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문서 위조 같은 거? 한경이가 사업자를 바꿨어. 근데 내가 모르고 옛날 걸 썼어.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견적서가 나왔어. 문서 가짜 문서 사문서 위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김소미 업체가 한경희 업체를 쓰는 이상 한경희 명의로 쓴 거를 내가 거짓으로 이제 뭐 명의도용 마찬가지잖아요. 알고 뭐 용인을 해줬으면은 뭐 대충 뭐 그냥 뭐 짬짬이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짬짬이도 문제긴 해요, 여러분. 한경희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김소미를 막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우리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 있죠. 그리고 김소미는 허위 위계 문서를 내가지고 그 국가에서 이제 내는 그 사업을 따냈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돈 다 뱉어내야 되네. 근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해버렸네. 그리고 우리가 뭐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계약을 하시면 그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계약상 수행하는 모든 게 뭐
위반되지 맞아. 않고 뭐 청렴하게 이행할 것이고 맞아. 뭐 이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 대해서 뭐 서약을 할 것이고 온갖 그 도장 찍는 게 있지 네, 않나요? 각서 많이 쓰죠.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뭐 이제 일체 뭐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고 맞아요.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범법의 위험이 열려 있다. 플러스 한경이가 A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경이가 내가 가짜 비교 견적서를 쓸 타이밍에 B라고 한 스튜디오를 A를 폐업하고 B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존재하지 않는 문서네요. 실제로 이 문제를 통해서 음. 그 공공기관에서 아니 폐업했던 업체가 어떻게 비교 견적서를 써줄 수가 있어요? 이게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뉴스로 보도가 됐다니까요. 너무 무서워. 근데 되게 충분히 발생할 법한 맞아. 일이긴 하네요. 그 비교견적 써준 친구가 프리랜서였는데 이제 취업했어. 막 그런 그치,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 비교 견적서 그냥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이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될 거를 지금 민간업체한테 해줘야 되는 거 민간업체가 싫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문제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것도 그거죠.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잖아 사실은. 맞아.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디자이너는 아우 저 디자이너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안 하는 디자이너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러니까. 네. 비교견적 써주는 데를 찾아 헤매지 이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닉네임 뽀송이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주로 지인들이나 개인 작가들 의뢰를 받고 있다 보니 정식 계약서를 쓰기에 좀 너무 약소한 작은 규모의 일이 많은 편인데요. 견적서나 메일 안에 중요한 계약 요건 몇 가지를 넣어서 보내는 식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작은 약소한 계약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종이라고 하는 A4 용지에서 뭐 서로 이제 날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고 서로 계약상 구속력이 발생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헤비하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2부씩 가져야 되고 막. 네. 사인해야 되고 막. 근데 이메일은 발송을 하면 똑같은 이메일이 나하고 당사자의 그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져 있잖아. 맞잖아. 그쵸. 네. 네. 나한테도 있는 이메일이 김소미 씨한테도 메일함에 있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하나 써가지고 양측이 나눠 가지는 거랑 종이냐 이메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긴 한데 계약의 핵심은 약속이에요. 약속에 대한 증거. 약속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남길 것이냐. 네네. 그 문제죠. 그래서 가벼운 금액이라면 가벼운 방식으로 그 증거를 남기셔도 되고요. 무거운 계약이라면 무거운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에 약소한 작은 규모의 일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요. 계약서가 무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계약 요건을 몇 가지를 넣어서 보내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잘 디자인을 할 것이냐. 그 문제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메일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답장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오잖아요. 네. 약속은 이루어진 거죠. 그 사람이 내용을 확인한 거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하나 관련해서 여쭤보면 뭐 스튜디오 운영하시거나 이제 좀 뭐 사이드 잡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계약서가 이제 법무팀이 없으니까 꼭 자기만의 계약서가 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표준 계약서를 뭐 쓴다거나 상대방이 주는 계약서를 쓰는 편이 많을 텐데 그럼 이럴 경우에 이제 자신만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참고할 만한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는 자기 일의 진행 과정을 닮아가는 게 가장 좋은 계약서예요. 물론 표준 계약서도 있죠. 표준 계약서는 사회 통상적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길 바래요 라고 하는 권고의 취지인데 내 일이 표준에 닮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일의 진행 과정과 내가 돈을 받아오는 이 과정을 가장 닮아 있는 계약서가 가장 이제 나한테 적합한 계약서인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반드시 종이여야 하는 그 선입견을 좀
떨치자. 그리고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 그냥 쓰는 그게 아니라 내 일의 진행 과정을 담아 있는 매체라면은 네.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그 리걸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네. 학생들한테 1인이라도 좋다, 프리랜서라도 좋다. 당신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일의 구조, 과정을 생각을 해보고 계약서를 어떤 매체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저는 노션을 잘 쓰는데요. 노션으로 계약서 템플릿을 30만 원짜리 단가, 50만 원짜리 단가, 100만 원짜리 단가 이런 걸로 한번 해볼래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메신저를 통해서 어차피 저는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네. 이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상 어떤 내용을 합의를 보는 건지에 대해서 뭐 조르디 이런 비서 서비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남기는지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던져줘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일일이 협상하는 게 싫으니까 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웹사이트에서 일을 받고 제 웹사이트에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동의를 하면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약관 모델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영역도 이제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내 일을 닮아 있는 계약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네네. 그거는 사실 변호사가 직접 개발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디자이너님들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분석하시고 어떻게 네네. 일을 바꿔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검토가 끝나셔야지 실제로 이걸 계약서 모델로 이제 계약서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계약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뭐 계약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단 선입견을 좀 버리자라는 거죠.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음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네네. 세 번째 질문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노랑곰님의 질문입니다.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의 불량품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적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양품이 아닌 것을 납품받았어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이런 조항만은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요, 그 제조사를 하면 우리가 뭐 이제 감리를 정말 열심히 봤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게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요. 계약서에 내용이 굳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이제 상법상 규정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상거래를 하는 이상 그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항상 알아두시면 좋은 그 개념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조항이 들어와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납품을 받았을 때는 어쨌든 이게 목적물을 수령한 때는 지체 없이 일단 디자이너님들이 감수를 하셔야 돼요. 검사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자 또는 뭐 납품했는데 난 100개 했는데 막 90개가 왔어. 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나는 이제 어떤 컬러 코드를 원했는데 뭔가 빛이 바른 컬러 코드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즉시 이제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통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진짜 왜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왜 될 10개가 수도 있어. 모자라지? 이러고. 네. 나는 이게 쭉 가더라도 컬러 코드가 이게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10일 지나니까 뭐 컬러 코드가 빨간색이었는데 갑자기 노란색이 빛이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6개월 내에 하셔야 돼요. 상법에 있어서 이제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규정을 잘 이용을 하셔야지 이 하자 통지 의무 내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즉시 하거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는 6개월 내에 이제 통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약의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를 못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법 제69조의 그 조항에 있는데 그 조항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류를 해서 네. 어떤 경우에 난 하자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를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셔도 좋죠. 이 계약에서 뭐 특별히 정함이 없는 이상 민법, 상법, 뭐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 조항을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60 구조를 따르는데 특히 내가 하자라고 볼 경우는 A, B, C, D, E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하자다라고 하는 거를 계약서에 명시하실 수가 있죠. 나의 제품에 따라서 바뀌겠네요. 그 내용들은. 그렇죠. 나는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제조업체는 사자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그냥 쓰세요. 막 맞아.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네, 나는 컬러 코드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조업체는 원래 색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인쇄사 아저씨들 맨날 하는 말이잖아. 원래 색은 날아가지 이러면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아우 머리 아프죠. 네. 그러게. 그렇군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네요. 네, 머리에서 조금 김이 나는 것 같아요. 똑똑해진 것 같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 막 해드렸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계약과 그런 어떤 거기에 수반하는 권리,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 나눠주신 서유경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한층 똑똑해지고 한층 성장하고 뭐 그런 디자인 FM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변호사님은 다음 화에 또 오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꽉 찬 이화였습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를 갈면서 다짐할 수 있는 혹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디자이너가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지만 뭐 내 권리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라는 교훈을 얻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이제 오늘 만났던 서 변호사님과 함께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저작권, 사용권 등등등 표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내가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나도 모르게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또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은 애플 팟캐스트와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도 통째로 업로드가 됩니다. 디자인 FM 이번 시즌은 2023년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 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 활동으로 빠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FM은 언제나 여러분의 청취 후기를 기다립니다. 애플 팟캐스트 리뷰, 스포티파이, 유튜브에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SNS에 해시태그 샵디자인FM과 함께 올려주시는 후기들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디자인 FM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가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fdsc.kr을 팔로우해주세요. 팟캐스트 외에도 FDSC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안녕.